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가 제작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와 공허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차분하게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라면은 뭐 어떤 얘기를 할까를 한번.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는 2차 가해라며 규탄하고 있는데요. 제목 자체가 이미 의도가 다 담겨 있잖아요. 변론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지지자들이 변론해요?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제 개봉이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반론인가 2차 가해인가 박원순 전 시장 사망 3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수만 명이 한 명을 동시에 집단 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말들로. 정상적인 의구심들을 모두 다 이제 2차 가해라는 말로 억압을 해버린다면은 전가해 보도가 되는 거죠. 다큐멘터리 제작 발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일명 박원순 다큐 논란에 대한 제작진과 피해자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9일 갑작스러운 실종 신고.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종 신고 7시간여 만에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발인 당일 비서 성추행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는 그의 사망 소식만큼이나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어느덧 3년,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시장의 사망 자체를 하나의 유죄의 인정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죽는 것도 2차 가해다 이런 이제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개봉 소식이 전해지자 46개 여성단체는 2차 가해를 멈추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개봉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이런 끊임없는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사건 해결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제 개봉이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회적인 정서나 법률적으로 인정이 돼 있는 부분을 본인들이 변론한다는 어떤 이유,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가 않거든요. 일단은 이 영화가 상영이 안 되도록 한번 금지 조치를 해보자. 그래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겁니다. 영화 첫 변론은 2021년 출간된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출입기자였던 저자가 사건의 주변 인물 5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왜 이런 영화가 제작된 걸까요? 저도 기자 생활을 이제 한 20년을 했는데 굉장히 이거는 취재해볼 만한 소재다. 분명히 이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 뭐 몇십 명이 이거를 다 4년 동안 성추행에 나가고 다 묵인했다고 하고 그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자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라면 엄청난 사건이고 이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저는 조직범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당연히 밝혀내야 될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시작을 할 때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본 김대현 감독이 영화화 계획을 밝혔고 후원회가 뜻을 모아 제작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좀 결정적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책에 언급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좀 의문을 가졌던 그러한 궁금증들을 많이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제가 이제 좀 해소된 측면이 많아서, 그렇다면은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박원순 전 시장을 미화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분의 이제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비하하고 옹호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그동안 뭐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차분하게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라면은 뭐 어떤 얘기를 할까를 한번 차분하게 좀 돌아보자. 이제 그런 그 입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묵인방조 의혹을 받았던 전 서울시청 직원들도 직접 출연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전에 그 광풍, 정치적인 광풍이 아니라 이제는 사안 자체를 보고, 그 사안에, 그 사안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인권위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허술한 부분들이 있는지, 또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는지, 인권위 결정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1956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박원순 전 시장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의 변론을 담당하며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인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하면서 여성인권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참여 운동을 이끌면서 시민운동을 정착시킨 그는 2011년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여성과 함께 여성을 위한 서울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걸어온 행보가 있었기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은 더욱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단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니까요. 박원순 시장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잖아요. 인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일련의 미투 사건이 있었을 때 그분이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휘리릭 지나가면서 충격적이고 경찰은 46명이 참여한 대규모 전담수사 TF를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피고소인인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시의 추행방조 의혹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는데요. 피해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 조사를 요청한 겁니다. 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6개월간 조사한 인권위는 피해자가 제기한 12가지 정황 중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 2가지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황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인권위 결정문에 보게 되면 박원순 시장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그 사정을 감안해서 통상의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결정하는 다른 사례에 비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누가 들은 사람 또는 그 문자를 본 사람, 이런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 판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했습니다. 우리가 통칭해서 여성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범죄라는 것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희롱도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실제로 교육 자료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일반적인 사회 인식이 그렇게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가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제기된 여러 혐의 사실 중에서 극히 일부를 인정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자라는 것을 인권위가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맥락이 오도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서울시 등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유무죄를 가리지 못하고 종결되어 버린 사건 때문에 여느 사건보다 2차 가해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문자 메시지나 편지 등 사건의 진위에 의구심을 표하는 정황 증거들이 제3자에 의해 공개되며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피해자의 자필 편지, 실명 이런 것들을 막 페이스북에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또 텔레그램 고소장 제출할 때 경찰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했던 그 증거 중에 일부를 짜깁기해서 마치 피해자가 또 가해자를 꼬신 것처럼 텔레그램 이 메시지를 유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피해의 과정을 제대로 공정하게 뭔가 인정받고 마무리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를 비난하게 만드는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2차 가해를 멈춰달라며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2차 가해 혹은 2차 피해란 피해자가 사건 이후 경험하는 추가적 피해를 말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자극받거나 신상털이, 대중의 비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에서 2차 가해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폭력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은 이후에 피해를 회복해 나가는 전 과정에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이런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2차 피해다라고 정의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만들어질 때마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여성단체는 이미 국가기관이 인정한 피해 사실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정말 인권위의 어떤 결정에 불복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유가족의 행정소송에서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고 이 공적 절차? 우리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공적 절차에 따라서 그런 걸 제시하면 되는 일이지 왜 책을 내고 영화를 내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얻는 것인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해명인지 국가기관을 통해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깨트릴 만한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국가기관을 통해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을 표현의 자유의 미명하에서 계속 허용을 하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큐 제작진 측은 허점이 많은 조사 내용에 누구든 의문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률기관이 아니고 그 국가기관이 한 거여서 당연히 이제 공신력은 있지만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법원처럼 1심, 2심, 3심 이런 게 없으니까 이미 이제 그 사망에서 그 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한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적인 영역에서 봐도 그렇고,
이 다큐멘터리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를 왜 이제 부정하는지 그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언젠가부터 2차 가해라는 말이 빈번하게 쓰이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2차 가해로 봐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는 부진합니다. 진실을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해명이나 반박까지 모두 2차 가해로 치부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원고와 피고가 싸우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수평적이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의 말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항변을 하면 할수록 2차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 할수록 더 파렴치범이 돼버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 방어권을 행사할 피의자가 사망하고 없는 상태. 피의자가 아닌 피의자의 주변 인물이나 제3자가 참고가 될 증거를 공개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표하는 것을 2차 가해로 봐야 하는지 의견은 엇갈립니다. 정상적인 의구심들을 모두 다 이제 2차 가해라는 말로 이렇게 억압을 해버린다면은 그건 이제 전거의 보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공론장이라는 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고난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사실 영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를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피해자가 제공하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계속 피해자 보고 증거를 오픈하라 그러거든요. 피해자가 왜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오픈해야 되나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다 제출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사건에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대중에게 공개를 합니까? 그거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겠죠. 공적 인물, 특히 정치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 대한 미투에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사건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을 끊임없이 상대해야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온라인상의 집단 린치를 하나하나 제도로서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아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한마디씩 적으시거든요. 그 댓글 안에 욕설이 없고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수만 명이 한 명을 동시에 집단 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말들로. 영화 제작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극악무도한 2차 가해, 제작진은 피해자 앞에서 무릎 꿇어라 등 격앙된 언어로 규탄한 반면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성별이나 정치적 성향 등 내 편, 네 편을 갈라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갈등을 재생산해내는 우리 사회 대응에 대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원 사건을 그렇게 유죄를 확정하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그냥 죽었으니까 유죄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던 것들이 아닌가. 제어로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게 이런 얘기 자체를 하지를 말자. 그러면은 이른바 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거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죠? 네. 모든 것을 약간 진영 논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사실 뭐 보수든 진보든 어쨌든 우리 사회를 더 낮게 만들려고 그런 입장을 취해서 뭐 활동을 하는 건데, 모든 문제 제기가 자신의 진영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전혀 이 내부의 문제에 대한 사정작용이나 개선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박원순 전 시장 사건과 이후의 갈등이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진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화라는 거는 한 10명이 보면 10개의 의견이 있고 100명이 보면은 100개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이 영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소에 대해서 정말 찬하고 반밖에 없는
이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서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의견들을 서로 간에 개진할 수 있는, 그래야 이제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이번 논란이 논쟁과 갈등에 그치기보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2차 가해 정의에 대해 건강한 논의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 나의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밟으려면 사실 가해자가 자신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책임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는 어떻게 잘 회복하고 가해자는 어떻게 잘 변화하고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관점에서 좀 모든 사안들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